작가 양지열은 어떻고 작가 변호사.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매주 못하고 한 주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죠? 예. 지난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선 기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 자르겠다고 지금 양질 공언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못 날 수도 있다. 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그렇지 뭐 변호사 따위가 뭐. 자 작가 양지열 씨 오늘은 작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탈고하셨나요? 냈죠 다. 그래요? 예. 팔릴 리가 없다고 보고. 참 그 이제 막 탄생한 아이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 어떡해요. 저작인가요?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안 팔릴지 아, 아무도 모릅니까? 책이 5권에 나왔는데. 많이들 알아요. 본인이 모른다고 또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자, 어떡해요. 5번째 책이 이때가 최고 많이 팔린 게 몇 권이요? 4세 찍었어요. 4세. 4세면은 아니 이게 1세를 몇 펄 찍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르지만 10,000부는 나갔어요. 10,000부씩이나? 그럼요. 본인이 그 중에 얼마 샀어요? 10,000부가 나왔을 리가 있나요? 몇 번째 책이 10,000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갔죠.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것이. 네. 그리고 제일 적게 나간 게 몇 부입니까? 아이고 적게 나간 건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1,500부? 2,000 정도. 2,000 정도. 3,000 나갔구나. 제일 적게 나간 것도. 그거가 이제 평균이라고 봐야지 앞으로는. 이제 나왔다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옥중 수사 들어갔습니다. 네, 변호사로 쭉 지켜봐 온 결과 이 수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사 정리라기보다 조금 더 바뀌기를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문자로 양재열 변호사님 책 제목 알려주세요. 저기 방심위에 걸립니다. 그러면 양재열 변호사님이잖아요. 지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대형 서점 마셔가지고 양재열 쳐보세요. 양재열 작가가 없으란 부분이 없으란 기운 좀 그만 빼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네, 책 팔리는 걸 저는 적극 방해하겠습니다. 자,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그 법정에 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서영희 변호사 만났잖아요. 동생 박지만 회장이랑 같이.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그때는 가족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가족으로 만났고. 근데 언론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 그래도 박지만 회장이 변호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서영희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재편하나 보다 변호인단을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박지만 회장이 서초동 쪽에 접촉들을 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만났었고. 변호사 업계에 시주창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에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중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들어가는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이 나타날 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 전직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것 큰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그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그 회계 회사들이 그 경험을 쌓으려고 뭐 돈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 그것처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 볼 수 있죠.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맞는다기보다 일단 옳게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여성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 안에 들었다 나온 게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난다잖아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 두 사람을 그분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오빠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네. 한웅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 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하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독을 예.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9명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9명이 굉장히 많이 선임한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조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사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9명이 뿔뿔이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 저는 그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그 참여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답변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과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 이 사람이요. 예. 전문 피의자로서 제가 지난 몇 년간 6년 가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알수 6년 있잖아요. 7년 가까이 피의자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임이 대선임과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안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집단지성을 이루어야 하는 게 큰 사건에서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서 역할을 분담하죠. 자 좋다 그러면 선임이 당신은 이쪽 맞고 너는 이쪽 맞고 그러면서 쭉 갈라서 그럼 일사불란해야 되고 의견이 통일되고 한 방향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인하는 쪽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검찰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 가장 큰 업무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내지는 이 부분이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먼저 납득을 시키고 아니 변호사가 납득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검찰이 납득시켜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검찰이 납득을 시켜야 돼요. 검찰이 원래 그래서 변호인단이 하는 네, 일인데 원래 변호인단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납득을 시키고 공감을 하고 소통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하고 해서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어제 최순실이 처음으로 이제 형사재판 받았잖아요. 뇌물과 관련해서. 네. 이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말 주변에 사람이 최순실마저도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장 쉽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유일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 결국에 최순실이 자기가 덮어쓰는 거거든요.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순실도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아니 왜 그렇게까지 40년을 옆에서 자기 스스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신 형을 살 수는 없죠. 아니 대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순실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죠. 아니, 사람은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공범이니까. 둘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중형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둘 다 알잖아. 중형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에서 이제 안종범 수석의 56건 수첩 중에 두 번째로 뽑아냈던 39건 수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안종범 수석에 얼마만큼이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도 그렇고 정말 빙상 승마 정유라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실록이에요, 실록.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똑같은 얘기가 박 전 대통령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막느냐? 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다른 재판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들한테 다 입술에서 봤을 거라고요. 유영하 그렇죠. 변호사도 알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소위 변호사로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피의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돌파구가 뭐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검찰이 기소한다고 반드시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다퉈야 되는데 이렇게 전면 부인하면 사법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친밀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걸로 다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 증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 법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장밖에 없잖아요. 주장. 최순실이 나오는 게 그거죠. 서로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짰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짰다라는 게 누가 서로 나와서 안 짰다고 말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다 하는 분이 책을 왜 써요? 나 진짜 하루 종일 온종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게 남았나요 아직도? 작가로서의 활동 영역은 그렇게 달라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번 책은 어떤 영역입니까? 아니, 책 대상이 아동 아니 제목 말고 제목 말고 네.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동화책? 동화 작가예요. 정신 세계에는 맞겠군요. 본인의 정신 세계에는 아니, 동화책을 순수하니까 거의 이제 어른이 있는 동화책입니까? 아니면 진짜 어린이를 진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팔리겠네요. 왜 또? 종편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하는 분이 애들한테 동화를 써가지고 어떻게 잘 팔립니까 그게? 제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걸 아직도 말도 못 안 되는 느끼세요. 책이네요. 근데 하려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긴 한데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상황을 깰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돌파구가 하나 있어요? 돌파가 네. 유일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실 독방에서 합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현실 세계로 현실 내려와라. 세계로 들어와야 돼.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 7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혼자만의 가둬져 있는 세계 있잖아요. 여태 뭐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면목을 안 보이고 정말 가까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는 기회를 본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네. 그 방법만이 저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가능성이 약 3% 정도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네. 그거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어서건 아니면 앞으로 형벌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건 인간으로서 제대로 본인의 어떤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생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필 굉장히 특수한 공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좀 일상 어렵죠. 공간도 아니고 아니 일상 공간이 아니니까 오히려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에 왜 그 땅콩 회항 사건 때 그 사람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같이 있었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깨달았다.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봅니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분이야 물론 재벌이고 만나는 사람도 제약이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 어느 친구도 정도는. 있고. 근데 이 경우는 그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자연인으로서는 굉장히 기구한 삶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이죠 사실. 사실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결국 벌어졌고 그나마 유일한 해법 3%지만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저도 표를 하나 던집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과 만나야 된다.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공감해 주시는군요. 사람과 3%밖에 안 되는데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루어질 일이 없죠 절대. 그러게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아니죠 지금 그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있는 구치소에서 구치소장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할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우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로 안 하겠지만 네.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 예우 때문에 구치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죠. 교정당국에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 그리고 언론에 나가는 부분에 상당수가 너무나 많은 추측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럽긴 한데 추측도 있고 실제도 있겠죠. 뭐 이거를 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화책을 쓰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동화책을 쓰신 작자죠. 작가 순수한 작가 동심의 작가. 주제가 뭡니까 동화책 주제가?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률이죠 뭐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아이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줄 알았더니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거였어요. 비즈니스 참네. 악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 양지열 작가 변호사.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매주 못하고 한 주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죠? 예. 지난주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선 기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르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무너질 수도 있다. 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그렇지 뭐 변호사 따위가 뭐. 자 작가
양지열 씨 오늘은 작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탈고하셨나요? 냈죠 다. 그래요? 예. 팔릴 리가 없다고 보고. 참 이제 막 탄생한 아이한테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 어떡해요. 저작인가요?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작가님. 얼마나 안 팔릴지 아무도 모릅니까? 책이 5권에 나왔는데. 많이들 알아요. 본인이 모른다고 또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자, 어떡해요. 5번째 책이 이때가 최고 많이 팔린 게 몇 권이요? 4세 찍었어요. 4세. 4세면은 아니 이게 1세를 몇 편을 찍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다르지만 만 부는 나갔어요. 10,000부씩이나? 그럼요. 본인이 그중에 얼마 샀어요? 10,000부가 나왔을 리가 있나요? 몇 번째 책이 10,000부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누적이 되니까 첫 번째 게 제일 많이 나갔죠.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것이. 네.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게 몇 부입니까? 아이고 적게 나간 건 말하고 싶지가 한 않은데. 1,500부? 2,000 정도. 2,000 정도. 3,000 나갔구나. 제일 적게 나간 또. 회사들이 야, 그 경험을 쌓으려고 뭐 돈 안 받고도 하겠다고 많이 덤볐었거든요. 그런 일 그것처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구상해 볼 수 있죠. 겪는 것 자체가 큰 경험인데 문제는 그 기회를 아예 안 주는 게 저는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맞는다기보다 일단 옳게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접견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여러 이제 가지 얘기 들을 수 여성 있고. 변호인이고 가족이어서 하지 다른 사람한테 못했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서 서영희 변호사가 들어가면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견도 못한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한 20분 내외 정도만 구치소에 들었다 나온 게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난대잖아요. 유영아 변호사하고 윤전추 행정관 두 사람을 그분은 이렇게 변호사가 찍어서 아니니까. 변호사도 아닌데 하여튼 네. 오빠라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전략의 변화가 전혀 없다. 검찰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어제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수사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개조를 해서 책상만 있으면 되니까 책상하고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네. 한웅재 부장검사 들어갔고 여성 수사관 한 명 들어갔고 보조하는 검사 들어갔고 얘기 드린 대로 유영아 변호사만 옆에서 앉아서 대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9명을 선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9명이 굉장히 많이 선임한 거는 맞아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 큰 사건은 팀 단위로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다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혼자 절대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있고 뭐 법리 검토하는 밑에 보조하는 변호사가 있고 판례들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서면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팀 단위로 이루는데 그 전에도 이미 9명이 뿔뿔이 변론을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제대로 회의도 안 되고. 저는 그 헌재 때도 그랬지만 헌재 때도 보면 헌재 그 참여했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그렇죠.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순서 가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답변서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단과 함께 일해 본 적이 있는 피의자라면 피의자라면 예. 전문 피의자로서 제가 지난 몇 년간 6년 가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니까요. 알 수 6년 있잖아요. 7년 가까이 피의자를 계속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해본 저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 진두지휘를 하는 분이 딱 있고 그 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임이 대선임이 있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죠. 선임이 있고 변호인단이 어떤 사안을 놓고 왜냐하면 변호인들마다 이런 각도에서 이걸 변호해야 된다.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가 이제 편견이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인제 나왔다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수사 들어갔습니다. 예, 변호사로 쭉 지켜봐 온 결과 이 수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사 정리라기보다 조금 더 바뀌기를 조금은 기대를 했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문자로 양재열 변호사님 책 제목 알려주세요. 저기 방심위에 걸립니다. 그러면 양재열 변호사님이잖아요. 지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대형 서점 마셔가지고 양재열 쳐보세요. 양재열 작가가 없으란 부분이 없으란 기운 좀 있나요? 그만 빼요. 아침부터 왜 그래요? 네, 책 팔리는 걸 저는 적극 방해하겠습니다. 자,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기대를 했던 부분이 그 법정에 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서영희 변호사 만났잖아요. 동생 박지만 회장이랑 같이. 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그때는 가족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냥. 가족으로 만났고 근데 언론들은 변호사기 때문에 변호사 그래도 박지만 회장이 변호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서영희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재편하나 보다 변호인단을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박지만 회장이 서초동 쪽에 접촉들을 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만났었고. 아 변호사 업계에 시주창 알고 봤더니. 변호사. 아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아. 네, 그랬는데 네. 문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변호인단에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바뀌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부분이 나와야 우리가 뭐를 다투겠다, 뭐는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데 태도가 안 바뀐다는 변호사 거예요. 업계에서의 그 중평은 어떻습니까? 들어온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이런 상황에 섭외가 대해서 들어왔을 때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우리도 작전을 짜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 들어가는 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부인하면 뻔하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죠. 사실 네. 가장 큰 부분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싸울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분이 나타날 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호사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긴 해요. 전직 그렇죠. 대통령을 변호를 한다는 이렇게 것 큰 자체가. 사건에서 그렇죠. 법리적으로 어디서 다툴 것인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나 호불호를 다 떠나서 예전에 그 대우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그